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자, 저번에 저희가 이제 LED 또 OLED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어가지 못했어요. 오늘은 그 얘기 먼저 좀 연결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있죠? 예, 그래서 저번 영상에 조금 보실 분들은 이제 찾아서 보신 다음에 오늘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LED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 지가 좀 오래가 됐고 지금 OLED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시다가 이제 네. 끊겼는데 뭐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내용은 네네. 어떤 추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겠지만 단순 출하량 기준, 기술의 높낮이를 불문하고 예. 단순 출하량 기준으로 저는 한 5, 6년이면 중국이 한국을 양적으로는 추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현실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예. 기술적으로는 특히 프리미엄 쪽은 항상 2, 3년 동안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는 OLED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 한국, 특히 삼성은 확실히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한국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 이 OLED를 분석하지만 저는 중국 주식 리서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부분, 네. 특히 정량적인 부분은 한국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 주식 리서치하면서 정성적인 부분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은 있겠지만 혹시나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 키워드는 하나는 기술 격차, 두 번째는 공급 측면, 세 번째는 수요 측면, 그리고 중국 시장,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장단점.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 일반용 아이폰형은 일반형이랑 고급형이잖아요. 일반형은 괜찮은데 고급형은 회사마다 그 수율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수율이 90% 정도라면 중국 기업은 한 70% 정도. 확실히 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중국은 아직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저번에 5월 말인가 6월 초에 한국 기사에도 나왔는데 중국 그 BOE가 애플이랑 그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사양을 변경해서 어떻게 납품해가지고 애플이 이거를 좀 반감을 사서 그 아이폰향 그거를 일부 주문을 그거 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좀 과장된 제가 한국 기사를 읽으면 항상 좀 과장된 느낌이 들어요. 그 사건이 터지고 한국 기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봅니다. 제가. 예. 그 기사의 첫 줄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가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 그 사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우리가 그 언론의 보도 되거나 되지 않았다의 차이이지 심지어 톱 수준인 한국 기업이더라도 중간중간 섬세한 곳에서는 저는 100%다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국 기업 입장이든 아이폰 입장이든 그 사건이 발생한 거는 너무 유감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애플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급망 리스크 완화든 또는 가격 경쟁력이든 한국 기업 외에 중국 기업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는 다 쓸 거다. 뭐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1%, 2%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국 기업이 비중을 확대하는 건. 물론 모든 그 스마트폰 기업에서 아이폰이 가장 기술 수준이 높고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술 격차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2, 3년 그거는 계속 되겠지만 중국 기업은 어차피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전기차든 그런 산업은 중국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긴 시간을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든 이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저는 이거를 마라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요 기술이 나왔고 그러면 2, 3년 후에 중국 기업이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 기업이 또 뭐 나오고 중국 그래서 이거를 계속 1년이고 2년이든 마라톤처럼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기술 격차가 차이 예. 나는 이상. 예. 예. 그리고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한국이랑 그 아이폰이나 스마트폰형 OLED를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확 느꼈을 때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2015년 특히 BOE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몰레드를 시작했는데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고 하기 시작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산업 쪽 그리고 학계 쪽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자면 그러면 아몰레드를 단순히 나누면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TV용이랑 그 스마트폰용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중국 그 전문가 단이 결정한 게 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로 가자. 왜냐면 처음부터 다 분산적으로 하면 효율성도 그렇고 그래서 네. 처음부터 작은 사이즈로 가자.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엘사가 그거를 확 그거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경쟁력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첫 번째 기술 격차는 확실히 있고 하지만 중국 기업은 자기 나름대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서 이거는 계속 마라톤이다. 그래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이 2, 3년간의 그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방심할 건 아니고 계속 혁신적인 중국이 2, 3년 내로 또는 더 긴 기간 내로 그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걸 계속 하면서 그 기존 납품량을 유지하면서 그 시간을 벌어야지. 마라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예.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공급 측면인데요. 저는 예전에 태양광도 그렇고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태양광 특히 LCD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과거의 태양광도 그렇고 지금의 LCD도 그렇고 이미 어느 순간부터 과잉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몰레드가 우리 산업단에 있으신 분들은 10년 이상 그 일을 했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성 그 휴대폰의 아몰레드 그리고 아이폰이 일부 그 모델을 아몰레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이게 트렌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지금이 2022년 6월 오늘이 23일이지만 이미 미래에 있어서는 공급 과잉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그 공급 과잉 속에서 누가 그 납품량 비중이 너무 크냐 작냐 그거의 문제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스마트폰 그것도 성장성은 없지만 그 규모가 크니까 그 안에서 누가 비중을 차지하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급 측면에서 한국은 사실상 두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제 생각은 한 4개 기업으로 나눠서 봐야 돼. 하나는 잘 아시는 BOE 그리고 TCL 산하의 그 CSOT 그리고 CSOT는 비상장사인데 모그름 TCL은 상장사예요. BOE도 상장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티엠마 한자는 천마, 티엠마.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장사의 위저넉스인데 이 4개 회사는 근데 우리 한국 투자 입장에서는 딱 와닿는 게 BOE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왜 미래에 있어서 이미 공급 과잉은 기정사실이라면 예전에 태양광도 그렇고 17년 전에 LCD도 그렇고 어떤 중국이 어떤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몇 년 후에 공급 과잉을 이미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수요에 맞춰서 딱 그렇게 딱 맞게 공급하는 게 가장 좋지만 예. 원래 없었던 산업을 키우려면 그 대가를 치르더라.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개 기업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5년, 10년, 20년 후에 10개 기업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만 살아남으면 돼요. 중국 배터리 업체도 우리가 가장 와닿는 거는 CATL이지만 예. CATL 1등, BYD가 2등, 3번은 CABL 그리고 10등, 20등까지 더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작을 뿐이지.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중국이 어떤 새로운 산업을 어차피 전통 산업이 이미 선진국이 이미 차지했고 예.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면 돈을 쏟아붓든 뭘 하든 뭐 스카우트 하든 어떻게 혁신하든 인재를 그거 하든 토지를 주든 그냥 어떤 10개 기업을 키우는데 수년 후에 한두 개만 제대로 된
그 기업이 나오면 오케이. 그 기업이 중국에서 1등하고 뭐 글로벌. 예. 그래서 공급 측면 이어서 수요 측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이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든 LG 디스플레이든 제조 기업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제조 기업이 물론 글로벌에서 1등이면 좋긴 한데 제조 기업의 한계는 항상 고객사 아이폰이라든지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 또는 뭐 TV 기업 또는 자사 그 삼성의 자사 삼성 휴대폰이라든지 LG TV라든지 제조 기업의 한계는 항상 그 고객사에서 주문을 받아야지 찍어내요. 그 어떤 항상 선택 받아야 되는 입장.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제조사긴 한데 최종 제품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존재감이나 충성도가 있는 그런 듣기 좋게 말하면 좀 혁신, 창조 이런 기업. 그래서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든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이든 결국은 그냥 제조 기업이에요. 그 고객사로부터 선택받아서 지금은 한국 기업이 그 비중이 80% 90%면 결국은 어떤 순간에 가서 중국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격차가 줄어들고 치킨갱 아직 먼 미래지만 선택받는 입장이라서 능동 그 통제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수요 측면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애플, 하나는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은 시장이고 애플은 기업인데 사실 동등하지 않지만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삼성 그 휴대폰이 이미 아몰레드로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장이나 산업에서는 애플이 휴대폰을 LCD에서 아몰레드로 교체하고 나서야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또는 큰 변화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이폰의 일부 모델에만 아몰레드로 적용하지만 만약 애플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워치, 패드, 노트북, 심지어 그 모니터 거기까지 더 많은 분야의 아몰레드를 적용하면 중국 기업이든 다른 해외 기업들도 그 트렌드에 같이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수요 측면에서 이 아몰레드 수요 확대는 물론 삼성, LG 다 있지만 애플의 역할이 아주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인데요. 네, 애플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저는 아몰레드 제가 주식 그 리서치 계속 하다 보면 아몰레드는 뭐랄까요? 각자 도생? 결국은 각자 도생일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가급적 많은 아몰레드 수요를 제 생각에 이 세상에는 아몰레드가 없어도 돼요. 그 지금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에 비해서 기술적인 게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이 너무 앞서가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또 그 수요를 만들어서 그거를 뭔가 산업을 키워야 되는 지금 휴대폰 안에 있는 많은 기능도 필요 없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몰레드도 그 중에 하나 그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서 그 키워가는 시장 물론 그 아몰레드의 기술적인 우위도 있지만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삼성, LG나 중국 기업 BOE를 비교해 보면 삼성은 지금 아몰레드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물론 이제 조금씩 노트북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앞서 그 중국 전기차 얘기를 최근에 BYD가 많이 급등했으니까 네.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휴대폰 성장성은 없지만 휴대폰 양은 크잖아요. 근데 길게 생각하면 아몰레드가 전기차에 들어가야지. 왜냐면 전기차는 스마트폰보다 수십 배로 가격이 높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비해서 전기차에 만약 아몰레드가 들어가면 면적이 커요. 그 전기차 단가가 자동차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러면 하나를 납품하는데 부가가치가 높고 하지만 한국 기업이랑 중국 기업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삼성은 지금 1번이 스마트폰, 노트북 좀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딱히 뭐 큰 진전이라든지 그런 얘기나 기사는 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회사마다 어떤 선택하는 방향이나 전략이 차일 것 같아요. 그리고 LG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TV 큰 사이즈 그거고 근데 중국 현지 기사나 좀 자세히 찾아보면 LG가 지금 벤츠나 마세라티, 제규어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일부 모델에 이미 조금씩 아몰레드를 좀 적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지금은 다 LCD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간. 근데 그게 곡선형이 있고 면적도 크고 그 기술적인 거 분석을 하는 현지 기사를 보니 그게 야간 효과가 좋고 각종 형태로 이렇게 곡선도 있고 플렉서블 디자인 면에서도 좋고 뭐 야간에 봤을 때 기술적인 것도 좋고요. 네. 근데 LG는 제 느낌상 첫 번째는 큰 사이즈 TV. 자동차도 아마 선진국의 전기차용이나 자동차용으로 좀 뭔가 시도하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은 양적으로는 적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당장은 그 아몰레드 수요 측이 스마트폰이 가장 크지만 만약 전기차로 확장이 되면 면적이든 그 양이든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테슬라잖아요. 제가 너무 길게 했죠. 아니요. 예. 그 테슬라는 아직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를 LCD로 알고 있는데 아몰레드 뭐 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LCD에서 아몰레드로 이제 조금씩 바꾸는 것처럼 만약 어느 날 테슬라 또는 어떤 그 시장에서 알아주는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안에 아몰레드를 쓰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기사에서 찾아보면 그 BOE는 지금 아직 양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의 니오나 일부 한 두세 개 현지 자동차 전기차 업체랑 이렇게 좀 BOE가 만든 아몰레드를 요 전기차 안에 그 플렉서블 곡선형으로 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서 이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잠깐 정리를 좀 네. 잠깐 하면요. 일단 뭐 중국의 아몰레드 기업이 뭐 양으로 봤을 때는 한 5, 6년 안에 갈 수도 있고 네. 기술적인 격차는 한 2, 3년이 있는데 지금 찡님께서 보시는 게 그러니까 아몰레드의 시장에 확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투자 쪽으로 이제 네, 생각을 많이 확장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각 업체 물론 애플이나 이런 어떤 최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수요도 중요하지만 네. 업체 입장에서 그냥 나는 주문을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네. 좀 최종 제품이든 어떤 그 밸류체인 상으로 협력을 해서 그 수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제 생각에는 예. 특히 전기차랑 내연차를 비교하면 내연차는 그 부품 하나를 바꾸거나 어떤 공급업체 하나를 바꾸는데 그 테스트하고 인정하고 양산까지 들어가는데 최소 1년 기간 걸리거든.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 근데 전기차는 일단 엔진이 없으니까 뭔가를 그거 진행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한국 업체는 자동차 쪽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업체는 안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지금은 아직 AS 기간이 1년인가 2년 정도죠. 근데 자동차는 보통 AS 기간이 한 5년, 5년, 10년. 10년 뭐 그러면 물론 자동차 안에는 OLED는 아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 많이 들어가면 좋지만 부가가치는 없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높을 것 같아요. AS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거. 그래서 저는 공급 측면이랑 수요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한국 기업이 확실히 우위 여러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 우위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고객사라든지 또는 한국 기업이 또 그룹 형식이니까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떤 아몰레드의 수요를 내가 스스로 이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기업은 아직 여러모로 아몰레드에서 뒤떨어져 있지만 네네. 중국 기업의 가장 선천적인 장점은 중국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어떤 중국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전기차 기업이 한국 기업 아몰레드가 가장 좋은 처음에 그걸 쓰더라도 마치 지금 중국의 일부 뭐 오포나 일부 스마트폰 업체들이 조금씩 중국의 아몰레드를 쓰는 것처럼 만약 중국 시장을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확 다 차지해 버리면
한국 기업은 물론 그 비중이 0으로 안 떨어질 거예요. 그게 고객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한국 기업은 제가 생각하면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 비중이 높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생태계를 뭐 만들어서 그리고 중국 이외의 중국에서의 비중을 유지하는 동시에 물론 유지는 어렵겠죠. 그 숫자를 중국 외의 시장에서 어떤 제가 자꾸 인위적인 표현 이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니면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한 납품량을 유지하면서 그 시간을 버려야지 네.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한국 기업 뭐 S사든 L사든 워낙 우수한 인재들이 있어서 엄청 열심히 그 미래를 위해 대비하겠지만 중국 쪽이 리서치한 제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은 조금 나태하다고 아니요 나태하다도 표현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좀 과거의 그런 헝그리 정신에서 요즘은 조금 또는 그런가요? 1등이 이미 됐으면 뭔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나요? 좀 어차피 중국은 지금 1등이 아니니까 2등, 3등, 4등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 네. 제가 1등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를. 예. 그래서 너무 먼 얘기를 했지만 예. 일단 뭐 제가 그 BOE가 사실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향후에 만약에 BOE가 뭐 OLED 쪽으로 아몰레드 하게 되면은 거의 그 중국에 있던 수요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잠재력이 좀 있는 회사네요. 다는 아니고 지금은 예. BOE는 삼성 따라 배우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TCL 산하의 CSOT랑 TM마 위드넉스는 또 BOE가 뭐 하면 또 따라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 4개 이제 기업 중에 네,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독보적인 1위 기업이 있는데 네. 2, 3위가 있어. 근데 갑자기 얘네 점유율이 갑자기 조금 더 높아지면서 1위는 뭐 이제 쉽지 않아요. 아몰레드는. 아, 그래요? 왜냐면 BOE가 한국 기업 삼성이에요. 그냥 아. 자꾸 삼성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그냥 한국 예. 기업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몰레드 기술 쪽에서 만약 삼성이 지금 대학생이다. 네. 그러면 BOE는 초딩인가요? 중학생, 아, 중학생? 네. 초중학생. 예. 그러면 그 BOE 뒤에 있는 CSOT나 TM마나 위즈넉스는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들. 그 밑에죠. 아예 아직 그 밑에죠. 아직 만나지도 못한 하지만 둘이. 하지만 중국은 어차피 이거를 장기 사업, 장기 전략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회사가 적자가 나든 중간에 우여곡절이든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점차 지금 한국 기업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 한국 9, 중국 1이라면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비중이 바뀌겠죠. 근데 확실히 LCD랑은 좀 질적으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해서 기술적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한번 그렇다고 해서 BOE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BOE는 단타 종목이지 장투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아몰레드를 얘기하니까 BOE가 중국에서 LCD는 예. 아몰레드는 1등이니까 근데 BOE 매출 구성 중에 80% 이상이 LCD예요. 그럼 LCD는 그렇죠. 이제 저물어 가는.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디스플레이 이 세계가 중국 기업이 많이 오게 되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치킨 게임이 돼버리면서 가격이 이제 확 네. 낮추잖아요. 네. 그거를 못 버티고 다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 네. 약간 전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기업들이. 저는 결국은 OLED도 시간 지금 당장 아니지만 네. 결국은 그런 그러니까 추세를 그런 피할 수 방향으로 없겠지만 갈 것 같은. 하지만 LCD가 중국이 그 1993년에 현대 그 하이디스 인수하고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LCD 사업을 시작하고 글로벌 1등이 된 게 한 17년 정도 걸렸어요. 2021년과 17년. 그러면 중국 기업이 아몰레드를 2015년쯤에 시작했으니까 2025년이면 10년이에요. 제가 그 중국의 그 상장사나 그 산업에서 상위 기업의 그 다 그 위챗의 고정 채널인데 그거를 구독한대요.
최근에 그 BOE의 회장이나 그런 연설을 들으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직역하면 만물을 다 아몰레드로 깔아버리겠다. 직역하면 쉽지 않은데 그 예.万物皆显 예. 그러니까 중국 지금은 특정 제품이나 특정 응용 상황에서 아몰레드는 글을 쓰는데 인위적으로 아몰레드 시장 수요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전기 이런 거 외에도 만물을 다 디스플레이화 해야 된다. 이거를 중국 기업 그 회장이 최근에 강연할 때 그 많이 쓰거든요. 만물의 강화유리를 예, 다 깔아야 돼. 물론 그 대기업의 회장이 다 좀 비전 뭐 긴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 말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국 BOE가 그 삼성을 그 따라 배워서 스마트폰용 조그만 사이즈를 했는데 요즘은 또 당장 아니지만 슬슬 TV용 사이즈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니까 점점 그 분야를 넓혀가면 또 어떤 접점에서 한국 기업이랑 또 만나고 그래서 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이거는 치킨 게임이다 그냥 그렇게 막 그 포기 그게 아니라 계속 기술 혁신을 해서 시간을 벌여서 그 시간 동안 더 혁신적을 만들어서 계속 그 우위를 차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는 숙명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 중국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특정 주제가 좀 많이 죄송해요. 깊어지고 제가 길어진 또 것 같긴 너무 하고요. 네. 일단 뭐 시간은 다 돼버려서 일단 장호수 부장님 와 계셔서 일단 네. 여기까지 오늘 얘기 나누고 네. 다음 시간에 중국 시장 전반에 관한 거 이런 얘기 조금 더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30초만 주세요. 네. 저희 중국 시장에 대한 생각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네. 저번 출연 때 그 4월 26일부터 정책적 호재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서 6월까지 계속 반등했는데 단기 반등은 계속되겠지만 단기 반등이 중기 반등으로 가려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는데 가려면 이제 7월 달에 6월 달 지표가 나오잖아요. 4월은 최악이니까 5월은 무조건 잘 나왔고 그래서 매월 경제 지표가 확실히 눈에 띄게 개선세를 보여줘야 그 중기 반등으로 갈 수 있고 하지만 그 확실히 보여줄지 못 보여줄지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 미국, 글로벌,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얽혀 있어서 이제부터는 지금 반등했으니까 이제 하반기 좋아. 그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15일, 2주, 3주 또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면밀하게 경제 지표나 그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저는 그냥 2개월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35 거래일 이번 주는 좀 숨고르게 나왔어요. 그냥 35 거래일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방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3분의 1도 안 됐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지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꾸며주신 찐닝 중국 투자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하나를 너무 길게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